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일본의 시골 마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집 근처 공원에서 매일 저와 놀아주던 형이 있었습니다. 동네 모두에게 매미 형으로 불리던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축구를 하거나 벌레 잡기를 하는 등 어떤 놀이든 함께 어울려주는 정말 성격 좋은 형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도시에서 전학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형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함께 놀면 놀수록 뭔가 괴짜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되게 박식하고 똑똑한 애라고 생각하는 한편 그런 것도 몰라? 라며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그 형이 왜 매미 형이라고 불리는지에 대해서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름방학이 다가왔고 매미 형은 매미를 잡기 위해 개조한 3개를 합치한 잠자리채를 사용해서 동네에 있는 매미란 매미는 순식간에 잡아 매미 울음소리로 시끄러웠던 장소를 거짓말처럼 침묵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무용담을 듣고 나서야 왜 그 형이 매미 형이라고 불리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저나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든지 함께 놀아주는 즐거운 놀이 상대였지만 동네 어른들에게는 다 큰 놈이 동네 애들이랑 뭐하는 거야? 라고 무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면 조금 복잡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항상 놀던 공원에 가보니 매미 형 주변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미 잡기 놀이를 할 때는 10명 이상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날 매미 형 주변에는 약 20명 가까이 모여 있었고 그 중 반 정도는 근처에 사는 친구들이었으며 나머지 반은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매미 형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옆 마을 초등학생들까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매미 형은 좋아 모두 함께 가자라는 식으로 말했고 곧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학교 구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에서 거의 주의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만 있다면 10km 정도 이동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동네에서만 놀던 매미 형과 아이들은 오늘은 멀리 가보자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 장소에 있던 대부분의 아이들이 옆 마을 단지에 있는 산에 가기로 하였고 매미 형을 선두로 단체로 옆 마을 단지로 자전거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그때 매미 형이 자전거 페달을 밟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뭔데 저렇게 빠른 거야 라고 말하며 어떻게든 따라갔는데 저희가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때는 거의 20분 정도 지났을 때였고 그 뒤에 5분 정도 기다리니 전원이 도착했습니다. 매미 형은 모두에게 큰 목소리로 말했는데 지금부터 숲에 들어갈 건데 여긴 꽤 위험한 장소니까 절대로 혼자서 행동하면 안 돼. 저는 이때 몰랐지만 매미 형을 따라온 다른 아이들 대부분은 이 산에 관한 유명한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울창한 숲의 길을 따라가면 목 없는 지장보살이라 불리는 지장보살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어떤 술에 취한 셀러리맨이 지장보살의 목을 부숴버렸고 그 저주로 인해 셀러리맨의 집안이 화재로 전원 죽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지장보살 앞을 지나면 목을 내놓아라, 목을 내놓아라, 목을 내놓아라라는 기분 나쁜 목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옆 마을인 저희 학교에도 그 소문이 흘러들어왔고 재미로 여자아이들에게 이야기하면 크게 무서워했으며 덕분에 학교 선생님이나 부모님 모두 그 소문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매일 학교 갈 적에 이 앞을 지나는데 지금까지 그런 목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지장보살 소문에 대해 모두들 흥미를 가진 모양이었고 저 또한 그때는 목 없는 지장보살이 정말로 있는지 궁금해져서 직접 확인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매미 형을 선두로 10명 이상의 대인원이 목 없는 지장보살을 찾아 숲속을 나아갔는데 해는 조금씩 지고 있었고 오렌지빛의 저녁 하늘이 나뭇잎 사이로 반짝반짝 비치는 광경은 왜인지 모르게 몽환적인 느낌도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길을 나아갔을 즈음 매미 형이 갑자기 우뚝 멈춰 서더니 저희들에게 여기서 기다려라고 말한 후 잠깐 소변 좀이라더니 그대로 길 근처 나무 그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5분 정도 지나고 근처에서 파삭파삭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사람은 매미 형이 아닌 이상한 눈을 한 키 작은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눈은 새 곤충처럼 주위를 쉼없이 두리번거렸고 기분 나쁨을 넘어서 아무리 봐도 이상한 얼굴이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낀 저는 주변 애들에게 위험해, 도망쳐라고 말하며 잽싸게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다 같이 도망치던 도중에 아까까지 자신만만했던 K군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K가 바라보는 쪽을 보니 10m 정도 앞쪽에 이상한 게 있었는데 그곳에는 거꾸로 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머리로 지면을 딛고 서 있었는데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에는 발이 있었고 지면에 머리를 댄 채 걷는 속도와 비슷한 정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녀석은 후두부를 우릴 향하고 뒤집힌 채로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뒤집힌 몸이 움직일 때마다 주변 나무들이 바삭바삭하고 소리를 내며 흔들렸고 나뭇잎과 나뭇가지가 대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삐하고 이명이 찾아왔고 머리가 쿵쿵 울리는 듯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거꾸로 선 남자는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우리들은 발광하거나 울부짖으면서도 출구를 찾아 숲속 길을 맹렬하게 달려나갔습니다. 저를 비롯한 다른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무아지경 상태로 달리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숲을 도망쳐 나오니 10명 이상 있었던 멤버가 지금은 6명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K나 매미 형도 없었습니다. 어쩌지? 난 이제 저 숲에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하지만 엄마도 걱정하실 거라고. 아이들 중 누군가 한 명이 이렇게 말하니 다들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각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날 바로 경찰의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몇 개의 질문을 받은 뒤 저는 너무 늦은 시간이니 얼른 자라는 말에 그대로 잠에 들려 했습니다. 그날 밤은 쉽게 잠에 들지 못했고 거꾸로 선 남자의 모습과 이상한 할아버지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닮았다. 분명히 닮았다. 도망칠 땐 혼란에 빠진 터라 거의 의식하지 못했지만 아까 그 거꾸로 선 남자의 뒤통수라던가 옷이나 생김새가 매미 형 그 자체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돌아가니 어제 없었던 멤버들 모두가 돌아와서 안심했는데 아직 옆마을 남자의 한 명과 매미 형이 아직 발견되지 않아 경찰의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는 모양이었습니다. 도중에 헤어진 멤버들에게 어제 일을 물어봤는데 우리도 봤어. 위험하다는 생각에 안쪽에 숨어서 언제 도망칠까 고민했는데 그래도 매미 형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숨어 있었어. 경찰이 수색을 위해서 왔을 때에는 매미 형을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K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숲의 중앙에 목 없는 지장보살이 있던 장소에 있던 것은 목이 없는 오체의 지장보살과 그 뒤쪽 땅에 커다란 구멍이 있었는데 그 안에 수십 매에 달하는 대량의 붉은 두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붉은 두건에 파묻힌 형태였다고 하는데 구멍 바닥에서 키 작은 노인의 부패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사후 1개월 정도 지났으며 영양실조에 의해 쇠약사한 것으로 경찰이 추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매미 형 대신 나타난 이상한 눈을 한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주변을 끊임없이 두리번대던 눈과 그 괴이한 분위기가 워낙 이상했어서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끝내 그 뒤에도 K군이나 매미 형도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도 어느샌가 끝나버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물론이고 마을의 모든 아이들 역시 지장보살이 있다는 산에는 2번 다시 가까이 가지 않았으며 목 없는 지장보살에 대해서도 어느샌가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지나고 초등학교 동창회로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동창회에서 그때 함께하여 마을 산에 갔던 친구와 우연히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서 무서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나중에 K군과 매미 형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둘 다 시체였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진학과 동시에 고향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택 한 채 전소, 불탄 자리에서 가족 전원의 불탄 시체가 발견되다라는 뉴스가 고향에 보도되었다고 합니다. 그 주택은 확실히 K군의 집이었고 K군을 제외한 가족들은 전부 거실에서 사망했다고 하는데 발화점을 조사하던 중 집 바닥에서 또 다른 사체가 하나가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시체가 실종된 K군이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다른 가족들의 시체와 달리 완전히 백골화된 상태였으며 바닥에서는 손수건 크기의 붉은 두건 수십 매가 나왔다고 합니다. 목 없는 지장보살 뒤편 구멍에 있던 두건과 똑같이 말입니다. 그 뒤 다시 매미형을 찾는 수색이 재개되었고 옆 마을 산속에서 결국 매미형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전혀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는데 목 없는 지장보살이 있는 곳 근처에 작은 길이 있는데 그 길 안쪽에 작은 사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당에는 붉은 두건을 쓴 한 채의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었고 공연물 같은 것들이 놓여 있었는데 매미형은 사당 바로 근처의 수풀 속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매미형 시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탓에 자세히는 알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종 당시 입은 옷 그대로 백골화되어 있었다는 것과 누가 봐도 명백히 타살로 생각되는 흔적이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며 그 친구는 불쾌한 질문을 여러 개 받은 탓에 내심 질린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매미형이 그날 잠깐 소변 좀이라고 말하며 나무 그늘 쪽으로 들어간 것을 뒤로 그를 다시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매미형의 시체는 뒤집힌 채로 발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거꾸로 선 남자의 후두부가 복장이 모습이 우리와 함께 놀아주었던 매미형 모습 그대로였던 것이 지금까지 눈앞에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이 제가 고향에서 어린 시절 체험한 일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만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 대부분 고향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자세한 일은 알지 못합니다. 목 없는 지장보살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만 간혹 화과자 따위에 공약물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자살자가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그 목 없는 지장보살이나 사당에 관해서 인터넷이나 관공서 등에 문의하며 조사를 해보았지만 어디서도 관련 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을의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는 게 전혀 없다는 말만을 들었습니다. 실종 수색 당시 경찰도 여러 방면으로 그곳에 관해서 조사를 했다고 들었는데 유일하게 알게 된 것은 마을 근처에 오래된 절의 스님 한 분으로부터 들은 말이 있었습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곳에 있는 지장보살은 보통 저희가 알고 있는 지장보살과는 다른 계통의 존재입니다.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이제는 두 번 다시 그곳에 갈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K군과 매미 형의 명복을 빕니다. 두 번째 이야기, 저주가 걸려있는 산. 어린 시절 이야기다. 지금은 도시에 이사해서 살고 있지만 어릴 적에는 시골 마을 같은 곳에 살았었다. 우리 집 뒤에는 산이 있었다.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산이었는데 마을에서는 그 산을 저주받은 산이라고 불렀다.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도 절대로 그 산에 가면 안 된다고 나에게 당부했었다. 나 역시 산에는 가지 않았다. 아무래도 산에 들어서면 그걸 기점으로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그대로 실종된다는 소문이 있었다. 마을에서는 유명한 심령 스폿이었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심령 스폿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언제나 일정하게 누군가는 산을 찾았다. 이른바 여행객이었다. 여행객들은 저주받은 산이라는 건 아마 마을 안에서만 도는 소문이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마을에는 딱히 기념품을 파는 곳 하나 없었기에 나는 솔직히 왜 이 마을에 관광을 오는지는 의문이었다. 그리고 하필 산을 찾는 것도 의문이었고. 하지만 여행객들은 산에 들어갔다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내려온다. 아니, 실제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어느 여행객이 말하길 산속에는 허물어진 신사가 있었다고 한다. 다른 여행객들도 저마다 그렇게 말했기에 정말이겠거니 하고 생각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친구가 산속에 있는 신사 얘기를 꺼냈다. 친구는 궁금한 것 같았다. 왜 신사가 있는데도 산이 저주를 받았는지 말이다. 나도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이상하다 싶었다. 그러자 친구는 내게 함께 산에 가자고 제안했다. 아마 그때 내게 공포심 같은 건 없었던 것 같다. 여행객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사히 돌아오는 걸 봤었으니까. 분명 저주 같은 건 미신이라고 결론 내린 나와 친구는 방과 후에 같이 산에 가기로 했다. 집에서 회중전등과 모기약, 간식을 가지고 나섰다. 친구랑 산에서 같이 간식을 먹자고 얘기했었기 때문이다. 친구도 우리 집에 들렀다가 같이 산으로 향하게 되었다. 물론 행선지가 어디인지 어른들에게는 말하지 않은 채로 산에 들어섰지만 아무런 이상도 느끼지 못했다. 잔뜩 들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지만 학교를 마치고 온 탓에 해도 슬슬 기울고 있었다. 이래가지고는 간식 먹을 시간은 없겠네 하고 아쉬워하며 나와 친구는 무난하게 신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신사, 딱 사당 안에서 뭔가가 바라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옴짝달싹 못하게 멈춰서 버렸습니다. 무언가 바라본다는 느낌을 받았을 뿐 실제로 뭐가 있는지도 알 수 없었는데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친구는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도망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지만 발길을 돌리려 해도 몸이 전혀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주받아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움직이질 않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그러다 어딘가 먼 곳에서 덜컥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망치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가위가 풀려 나는 친구의 손을 잡아 끌고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던 도중 몇 번이고 나무뿌리에 발을 걸렸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끝이라는 생각에 필사적이었으니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은은하게 밝은 기운이 남아있던 하늘이 점차 어둠에 깔리고 있다는 것을. 공포심이 점점 커질 무렵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뒤에서 뭔가가 쫓아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버석거리며 풀을 헤치고 확실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잡히면 죽는다는 건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뒤를 흘끗 보자 눈에 핏발을 세운 검은 원숭이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며 미친 듯이 달려 겨우 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산에서 나오니 검은 원숭이도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한숨 돌린 뒤 나는 떨리는 손발로 간신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집안 사람들은 왠지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뭔가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습니다. 불경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들켰나 싶어 동요했지만 딱히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을 무렵 전화가 왔습니다. 나는 아직 산에서 겪은 공포를 잊지 못해 어머니 곁에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든 수화기에서 전화 내용이 새어 들려왔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를 걸어온 것은 나와 산에 같이 갔던 친구의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A가 아직 집에 안 왔네요. 혹시 그 댁에 있지 않나요? 더는 뭐가 뭔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공포에 질려 산을 달려 내려올 때 같이 손을 잡고 있던 친구는 사실 없었던 것입니다. 내 바로 곁에 있었던 친구는 산에서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혹시 모르니? 하고 물어봐도 몰라요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짓말쟁이였습니다.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친구의 어머니는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죄책감이 나를 에워쌌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나를 노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뜸 산에 갔느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나는 어째서인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노인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재빠른 몸놀림으로 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째서 간 거냐? 그곳은 저주받은 곳이야. 너는 이미 쉬어 있어. 곧 찾으러 올 게다. 찾으러 온다니. 그 원숭이를 말하는 것일까? 나는 겁에 질려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내 친구도 갔었지. 그 녀석은 너를 대신해 잡혀간 거야. 친구가 나 대신 잡혀갔다는 말을 듣자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나에게는 다행히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는 아무리 사과를 해도 모자랄 일입니다. 저주받은 산. 과거 내가 살던 마을은 식인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식인종의 더러운 피를 증오한 나머지 산에 신성한 신사가 저주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할머니의 말에 따르면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신사의 저주가 너무 강해 잦아들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주를 직접 받고 있는 마을 사람들이 산에 오르면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행객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산을 내려온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는 나를 대신해서 잡혀간 탓에 나는 멀쩡한 것이고 처음부터 저주를 받은 것은 산이 아니라 우리였습니다. 그 원숭이 같은 것은 산신인지 무엇인지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이후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가면 정말 죽을지도 모르니까. 세 번째 이야기, 신비한 장난감 가게. 이야기는 제가 중학교 시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시절 우리 마을은 작은 가게 몇 곳과 오래된 건물들로 이루어진 평범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중심에는 항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던 오래된 장난감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가게는 낡고 허름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신기하고 독특한 장난감들이 가득했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흐릿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아버지였고 사람들은 그를 장난감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집으로 가던 중 저는 우연히 그 장난감 가게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중 하나가 갑자기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자고 제안했고
호기심 많은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바깥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빛나는 장난감들, 움직이는 기계 인형들, 그리고 각종 신기한 물건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장난감 할아버지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며 새로운 장난감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가게 뒤편의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다른 가게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스스로 움직이는 작은 병정 인형이었고, 다른 하나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날아다니는 새 모양의 장난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난감들의 넋을 잃고 구경했습니다. 그러던 중 할아버지가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특별한 장난감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게 가장 안쪽에 있는 작은 문을 열고 저를 안내했습니다. 그 문을 지나자 작은 비밀방이 나타났고 그 방 중앙에는 낡고 허름한 상자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상자를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작은 인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인형은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눈에 띄게 고풍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인형이 마법의 인형이라며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웃어넘겼지만 할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는 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다루며 사용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인형을 손에 쥐고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형에게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의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인형을 받아들고 친구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형을 바라보며 무슨 소원을 빌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결국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기로 했습니다. 인형을 손에 쥐고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리고 인형을 다시 상자에 넣어 두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서 시험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놀랍게도 저는 전 과목에서 최고 성적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선생님들도 칭찬했습니다.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우리 가족이 모두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은 원인을 찾지 못했고 가족들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떨며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인형에게 소원을 빌었던 것을 후회하며 다시 장난감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듣더니 제가 소원을 빌 때 인형에게 무엇을 희생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그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인형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형에게 다시 소원을 빌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무엇인가를 희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족들의 건강을 되찾기 위해 인형을 손에 쥐고 다시 소원을 빌었습니다. 이번에는 제 성적을 희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형에게 그것을 전하며 간절히 빌었습니다. 그날 밤 기적적으로 가족들의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었지만 가족들은 모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안도감과 함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학교에 가니 제 시험 성적은 모두 떨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놀랐지만 저는 가족들의 건강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만족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장난감 가게에 다시 가지 않았습니다. 장난감 할아버지도 더 이상 마을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 가게는 문을 닫았고 사람들은 점점 잊어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의 일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인형이 보여준 마법과 희생의 대가는 너무나도 큰 교훈이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소원과 희생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한 이후로 저는 더 신중하게 소원을 빌고 더 책임감 있게 행동하려 노력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숲의 전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니던 시절 우리 마을에는 한 가지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그 전설은 숲에 관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그 숲을 잃어버린 숲이라고 불렀다. 숲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고 그곳에 들어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다. 어른들은 그 숲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항상 그곳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했다. 어느 날 방학을 맞이한 우리는 모험을 떠나기로 했다. 친구 3명과 함께 잃어버린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우리는 각자 준비물을 챙기고 아침 일찍 만나서 출발했다. 길을 따라 숲으로 향하는 동안 우리는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었다. 하지만 숲에 다가갈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숲 입구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멈춰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숲은 울창하고 어두웠다. 나무들이 빽빽하게 서 있어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한 걸음씩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 안은 외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 같았다. 새소리와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우리를 맞이했다. 얼마나 걸었을까 우리는 길을 잃고 말았다. 사방이 똑같아 보였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우리는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 친구 중 하나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하며 걱정 마,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방향을 정하기 위해 주변을 살펴보았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우리는 그 빛을 따라가기로 했다. 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마침내 우리는 숲속 깊은 곳에 숨겨진 작은 호수를 발견했다. 호수는 맑고 아름다웠으며 그곳에는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었다. 우리는 호수와 오두막을 보며 잠시 안도감을 느꼈다. 오두막에 다가가자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오두막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이상한 문양들이 걸려 있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그때 오두막 주인이 나타났다. 그는 나이가 지긋한 할아버지였고 우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여기까지 어떻게 왔느냐? 할아버지가 물었다. 우리는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할아버지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주며 차를 내어주었다.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전설에 대해 물어보았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오래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옛날 이 숲에는 마을 사람들이 섬기던 신비한 나무가 있었다고 한다. 그 나무는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신성하게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외부에서 온 나쁜 사람들이 그 나무의 힘을 이용하려고 숲을 침범했다. 나무는 그들의 탐욕에 의해 불타버렸고 숲은 저주받은 곳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이어서 말했다. 그 이후로 숲은 사람들을 길을 잃게 만들고 숲속에 머무르게 만들었다네. 하지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온 사람들은 숲의 비밀을 풀고 돌아갈 수 있다네. 우리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우리가 숲을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우리는 할아버지의 오두막에서 잠을 잤다. 꿈속에서 나는 신비한 나무를 보았다. 나무는 빛나고 있었고 나에게 손짓하는 듯했다. 나는 나무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고 그 순간 눈을 떴다. 꿈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마치 실제로 경험한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숲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는 작은 지도를 주며 길을 따라가면 마을로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지도를 따라 숲을 빠져나가기로 했다. 숲속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할아버지가 준 지도를 주의 깊게 살폈다. 지도에는 작은 표시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표시를 따라가며 길을 찾았다. 숲은 여전히 신비로웠지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할아버지의 말대로 길을 따라가다 보니 마침내 숲의 출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숲을 빠져나온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을로 돌아갔다. 가족들은 우리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우리는 숲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하며 할아버지와 신비한 나무의 이야기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놀라워하며 숲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금 가지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숲에 대한 전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곳을 신성하게 여기며 숲을 보호하려 노력했다. 할아버지와 신비한 나무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고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잃어버린 숲에서의 모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자연의 신비로움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우리는 더 이상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곳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간직하며 살아갔다. 몇 년이 지나 나는 대학에 진학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바쁘게 지내면서도 가끔씩 고향의 숲과 할아버지를 떠올렸다. 어느 날 방학을 맞아 고향에 내려간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숲을 다시 찾아가 보기로 했다. 우리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숲을 탐험하며 그때의 기억을 되살렸다. 숲은 여전히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찾기 위해 길을 따라가 보았지만 오두막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숲을 돌아다니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았지만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다. 할아버지와 오두막은 전설 속 이야기로만 남게 된 것 같았다. 그러던 중 우리는 숲속 깊은 곳에서 작은 나무를 발견했다. 그 나무는 마치 꿈속에서 보았던 신비한 나무와 비슷하게 생겼다. 우리는 그 나무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나무는 여전히 빛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고 우리는 그 앞에서 마음을 모아 소원을 빌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숲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더욱 굳게 다짐했다. 마을 사람들도 우리 이야기를 듣고는 숲을 신성하게 여기며 그곳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숲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소중한 자연의 일부로 여겨지게 되었다. 지금도 가끔 고향을 찾으면 숲을 한 번씩 방문하곤 한다. 숲은 여전히 신비롭고 그 안에 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을 것이다. 할아버지와 신비한 나무의 이야기는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으며 나는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숲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자연의 신비로움과 그 안에 담긴 비밀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을 가질 때만이 그 비밀을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숲. 그 숲은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해 주었다. 앞으로도 나는 자연을 사랑하며 그 신비로움을 탐구할 것이다. 숲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 이 이야기가 끝나더라도 숲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 숲속 어딘가에 여전히 남아있을 신비한 나무처럼 말이다.